이거 페이지 238페이지. 내용은 뭐예요? 물질의 이동성. 물질의 이중성. 뭔 뜻이에요? 물질은 당연히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요? 입자성. 당연히 입자성 있죠? 이건 당연한 거고 물질 자체가 입자니까. 네. 근데 좀 전까지 배웠던 게 빛이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입자성.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지. 빛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물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네. 물질도 파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파동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을 하겠지? 그리고 파동성이 있다면 뭔 현상이 반드시 관측이 돼야 된다고? 회절이나 간섭이나 회절이 나타나요. 그걸 실험한 게 드브로이파야. 드브로이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아시겠죠? 물질은 파동성이 있다. 그래서 파동성이 있다면 증거로서 뭐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간섭과 또는 회절이 관찰이 돼야 됩니다. 네. 그죠?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입자성을 대표하는 물리량이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아니야.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질량 곱하기 뭐? 속도. 알겠죠? 네. 파동성을 대표하는 물리량이 뭐라고요? 그쵸? 파장이야. 람다 파장. 물질이 파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을 뭐라 그래? 물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물질파라고 얘기해요.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P 곱하기 람다는 플랑크 상수 H로 나타나야 된다. 식을 좀 풀었으면 M 곱하기 V 곱하기 람다는 H가 된다. 알겠니? 자, 그 식이 23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식이죠. 람다는 MV분의 H. 람다 빼고 넘기면 MV분의 H가 됩니다. 네. 238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질파의 확인 실험의 이름으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있고요.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물질의 파동성에 관련된 실험의 이름, 문제에 이 이름만 물어보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암기해 두어야 돼. 물질이 파동성이 있다는 걸 증명한 실험의 이름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데이비스 거머. 데이비스 거머 실험. 또 하나가 누구예요?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 전자선 회전 실험. 회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됐나요? 일단은 이름부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뭐냐면 그림만 봐서는 알겠니? 아니요? 응? 실험 방법 한번 봐봐. 동호야, 실험 방법 데이비슨 거머 실험의 실험 방법이 어떻게 돼 있대? 니켈 표면에, 니켈은 금속판이에요. 금속판 표면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시킨 전자선을 입사시켜서, 전자선이 뭐예요? 전자선이 뭐예요? 그냥 전자 쐈다는 뜻이에요. 전자선이 이거 뭐 빛인가요? 아니, 그냥 전자 쐈다는 뜻이야. 54V의 전압을 걸어서 속력을 빠르게 만든 전자들을 막 쐈대. 어디다가? 니켈 금속판 표면에다가. 그럼 어떤 상황이 예상돼? 니켈 표면이 있어. 여기다가 전자선을 막 쐈어. 전자를 쐈어요. 실제 입자를 쐈단 얘기야. 전자, 이거를 전자선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전자들을 니켈 표면에다가 샀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광전 효과는 아니잖아. 빛이 쏜 거 아니잖아. 그냥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 전자 쏘면 전자가 튕겨서 반사돼서 튕겨서 나오겠지. 네. 팅팅팅 맞고 전자가 튕겨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니켈 표면은 뭐 매끄럽진 않을 테니까 삼지사방으로 전자가 막 튕겨 나오게 되겠지. 네. 랜덤으로.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전자가 어디로 튀겨 나올까 이제 조사를 해본단 말이야. 네. 이쪽에 튀겨 나오는 전자, 이쪽으로 튀겨 나오는 전자, 이쪽으로 튀겨 나오는 전자, 이쪽으로 튀겨 나오는 전자 딱 조사를 해봤어. 네. 일단은 랜덤으로 튕길 거라고 예상되니까 어느 쪽에 측정하든지 간에 튕겨 나오는 전자에 검출되는 확률은 거의 다 뭐 해야 돼? 비슷해요. 비슷비슷해야 되겠지. 근데 실험 결과 그게 아니래. 거기서 보게 되면 대략 몇 도 각도에서 50도. 약 50도 각도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되더래. 특정 각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검출되더래. 알겠니? 이게 뭔데? 왜 특정 각도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됐는데 이거를 해석을 데이비슨과 거먼은 뭐라고 해석했을까? 그냥 설명 듣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네. 특정 각도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된 이유는요. 어떤 방향으로 전자가 랜덤으로 반사가 될지는 그냥 랜덤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특정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모였다. 이 얘기를 데이비슨과 거먼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자가 그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켰다. 여기서 간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특정 각도에서, 그러니까 전자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특정 각도가 있다. 그리고 간섭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전자가 뭔성을 가져야 돼? 파동성을 가져야 되고, 파동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전자의 파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파장에 예측되는 특정 각도가 있을 거예요.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예측되는 특정 각도가 있는데 계산했더니만 실험 결과에 그 각도가 나오더래요. 그게 실험 결론이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데이비슨 거먼 실험은 특정 각도 50도에서 가장 많이 전자가 검출됐다, 보강 간섭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알겠죠? 근데 입자에서는 간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입자에선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입자는 간섭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입자는 간섭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자로 본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파동성으로 본 거.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은 뭐냐면 사실은 톰슨의 전자선 실험뿐만 아니라 239페이지 오히려 전자의 파동성 관찰 실험 예를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뿐만 아니라 전자의 간섭 무늬 예를 보는 게 한 방에 더 좋을 것 같아요. 23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빛의 간섭 실험하고 동일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의 장애물에 매우 얇은 틈을 만들고요. 두 번째 장애물에도 매우 얇은 두 개의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뭘 설치해? 스크린. 단지 첫 번째 장애물에다가 쏘는 게 이번에는 빛이 아니라 뭘 쏜 거야? 전자를 쏘는 거야. 전자를 쏜다. 실제 입자를 쐈어. 아시겠죠? 그랬더니만 마지막 스크린에 일단 전자를 봐봐. 네. 한 100개 정도 쐈어. 100개 정도 쐈더니만 여기 100개 중에서 몇 개는 여기를 지나가겠지. 그리고 지나간 것 중에 또 몇 개는 여기 지나가겠지.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몇 줄로 찍혀요? 두 줄로 찍힐 거예요. 이거는 예상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못해요. 그냥 입자가 지나가서 그냥 닿았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100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전자를 계속 쏴. 그랬더니만 전자가 다음 부분이
이렇게 찍혀. 네. 마치 빛의 무슨 무늬처럼 간선문이. 간섭 무늬에 밝고 어둡고 그런 무늬처럼 전자가 닿는 게 수만 개의 전자를 쐈을 때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 이거는 전자 자체를 입자로 해석을 하면 설명이 됐어. 안 돼. 안 되죠. 이 무늬 자체가 빛의 무슨 무늬하고 동일해? 간섭 무늬하고 동일하다고.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길 지난 전자가 여기서 뭘 일으켰다? 일단 회절을 일으켜. 네. 그리고 두 번째 슬릿을 지나간 여기 구멍 여기 구멍을 지나간 전자들도 해설. 회절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특정 영역의 보강 간섭, 특정 영역의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전자가 닿는 부분, 전자가 닿지 못하는 부분이 생성이 됐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동호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신기한 실험도 해. 어떤 실험도 한 줄 아니? 이거는 전자의 무슨 성이야? 파동성이잖아. 과학자들이 요 구멍을 실제로 지난 전자와 요 구멍을 실제로 지난 전자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전자 검출기를 여기다가 설치합니다. 네. 전자가 지나면 거기에 이 구멍 지났어요 이렇게 카운트되는 검출기를 딱 설치해. 네. 전자 검출기를 설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두 줄만 나와. 오. 파동성이 없어져. 왜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왜요? 검출기에 검출이 되는 순간 전자를 입자로 카운트했다는 얘기잖아. 네. 이미 입자성으로 검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 파동성이 사라져버린대. 왜? 진짜로. 그리고 검출기를 치우잖아? 다시 무늬가 생겨. 이 세계가 양자의 세계래.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 이게 실제 실험이에요. 오. 그래서 관찰을 하면, 전자를 관찰을 하면, 그래서 전자 여기 있네! 측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전자는 파동성이 안 나타나. 아이씨 어딘지 몰라. 뒤돌아서면 전자는 파동으로 분배를 해요. 그렇대. 그게 양자의 세계래. 진짜로 그래요. 자, 여기까지 대충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계산 문제 나와요. 뭐 나와요? 이 식으로. 아. 이 식으로. 그렇죠. 알겠니? 네. 가장 간단한 계산 문제는 이거예요. 봐봐봐. 전자 A가 있고 A전자, B전자가 있다. 주어진 조건 A전자와 B전자의 속력이 얘가 V고 얘는 2V다. 네. 라고 했을 때 A전자가 V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얘가 갖게 되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 그때를 람다 제로라고 하자. 그러면 B전자가 2V의 속력으로 날아갔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몇? 람다 제로가 될까? 이번에 간단한 문제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전자나 이전자는 질량은 어때요? 전자는 모든 질량이 다 같아요. 그러면 얘 질량 M을 그냥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V의 속력과 같은 얘가 A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되겠지. B전자는 운동량이 얼마예요? 2MV가 되겠지. 운동량이 2배가 됐지. 네. 그러면 파장은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1배로 줄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됐니?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네.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 네. A전자와 지금 다 문제 유형이에요. 네. B전자에 제시된 자료가 운동 에너지가 제시가 됐어요. 속력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로 제시가 됐어요. 얘가 2제로, 얘가 4,2제로. 그때 A전자의 물질파의 파장
람다 A와 람다 B의 비율은 몇 대 몇인가? 물질파의 파장은 몇 대 몇이 되는가? 4대 1. 아니다. 자, 16. 2대 1. 봐봐봐. 네.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로 파장의 관계를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네. 파장의 관계 몇 대 몇을 가지고 있느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의 비율을 알면은 훨씬 더 편해. 운동량. A전자와 B전자의 운동량이 몇 대 몇인지 알면 파장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얘와 얘 운동량이 1대 예를 들어 4라면 네. 이거라면 파장은 몇 대 몇이 돼야 돼? 4대 1로 바로 튀어나오게 돼. 만약에 A전자, B전자의 운동량이 2대 3이라면 파장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돼? 3대 2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파장의 비율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그 전에 뭘 계산하라는 얘기야? 운동량의 비율을 계산하라는 얘기야. 근데 제시된 자료는 운동량이 아니라 뭘로 제시됐어? 운동 에너지로 제시가 됐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를 니들이 알면 되잖아. 네.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를. 응? 네. 자, 식으로 한번 볼게. 운동 에너지 표기 방법은 EKG. 네. 공식은 뭐예요? 2분의 1 V제곱. 이거지. 네. 양변에다가 질량 M을 곱해요. 식은 이제 조금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네. 양변에다가 M을 곱합니다. 네. 됐겠지? 네.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 있는 게 넘겨요. 그래서 넘겨버려. 네. 그러면 저항은 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운동 에너지는 2제곱분 M제곱 V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네.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M 곱하기 V의 제곱이란 얘기잖아. 네. 그치? 네. MV가 뭐예요? 운동. 운동량 P의 제곱이란 얘기가 되겠지. 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식은 얘예요. 얘와 얘는 뭐하다? 같다. 네. 고로 이 식으로부터 운동량 P는요. 넘기면 루트 뭐란 얘기야? 2M 2KB. 이런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M은 전자의 질량이란 뜻이잖아. 같아요. 전자 질량 같으니까 영향을 안 미칠 거고. 그러면 운동량은 전자의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의 루트를 씌운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뜻이야. 네. 따라서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가 1대 4라면 운동량은 이 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비율이 나와야 되겠지. 운동량은 몇 대 몇이야? 1대 2. 따라서 파장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2대 1. 얘가 답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저 관계식은 아마도 나와 있을 거예요. 책에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냐? 나와 있네. 238페이지 왼쪽 심화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지? 네. 그 관계식 쓴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겁니다. 운동량은 루트 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운동 에너지. 동일한 전자라면 질량은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내면 입자 A, 입자 B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자 A와 입자 B의 질량도 달리 제시하고 운동 에너지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거 M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게 결국은 뭐예요? 입자도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중성.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입자도 파장 이런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만든 현미경이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현미경이 바로 뭐예요? 원자입니다. 전자현미경. 네.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현미경, 전자현미경. 알겠니? 네.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광학현미경 그러면 얘들아, 광학현미경은 뭘 이용한 거니? 빛. 그냥 가시광선 이용한 거지. 네. 가시광선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이용했을 텐데
빨간색의 파장이 대충 650 나노미터 정도 될 거고요. 단위가 나노미터고, 파란색 또는 보라색의 파장이 짧겠지. 한 41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더 정밀하게 보려면 또렷하게 보여야지만 정밀하게 본단 말이야. 또렷한 상을 보려면 볼수록 사용하는 빛의 파장은 짧아야 돼. 짧은 빛의 파장을 이용해야지만 맺히는 상이 더 또렷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가시광선 정류용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보라색을 쓰더라도 41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체의 한계가 있어요. 있다는 얘기고요. 이 파장보다도 더 작은 물체가 있다면 가시광선으로 볼까 못 볼까? 못 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매우 얇은 샤프 펜슬로 글씨를 쓰면 글씨가 또렷하겠지. 근데 종이는 똑같은데 붓글씨로 글씨를 쓴다고 쳐봐. 굵은 붓글씨로. 붓글씨로 쓰면 아주 작은 글씨 쓸 수 있어 못 써?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정밀한 물체를 보려면 사용돼야 되는 그 파동의 파장은 뭐 해야 된다고? 짧아야 돼. 근데 가시광선은 그 짧은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짧은 파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면 더 정밀한 현미경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저 파장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그게 감마선은 위험한 거. 그쵸? 그게 바로 뭐야?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야. 알겠어요? 전자들의 물질파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이용한다면 더 작은 물체도, 매우 작은 물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 알겠니? 단 현미경은 어쨌든 광학 현미경은 빛을 이용해서 볼록 렌즈를 지나갈 때 빛을 뭐 해줘야 돼? 모이게끔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빛에 뭘 이용한 거니? 굴절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전자현미경은 실제로 뭘 쓴 거라고? 전자를 이용한 거라 그랬어. 그러면 전자들도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 뭐 렌즈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빛이 아니라서 뭐 볼록 렌즈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전자를 모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자기 렌즈야. 자기 렌즈. 자석. 쉽게 얘기해서. 아하. 자석. 움직이는 전자는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경로를 휘게 만들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에는 광학 현미경에 들어가는 볼록 렌즈와 같이 모으게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렌즈인데 전자현미경에 들어가는 렌즈 이름은 뭐라고? 자기 렌즈야. 자기 렌즈. 알겠어요? 페이지 240페이지고요.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전자현미경의 종류에는요. 크게 주사전자현미경이 있고 투과전자현미경이 있어요. 아시겠죠?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이 이니셜로 뭐래? SEN. 투과는 EN. 일단 둘 다 전자현미경으로서 광학현미경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걸 볼 수 있어. 그거를 문장으로는 분해능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분해능이 좋다. 알겠지? 괜찮아, 알겠지? 분해능이 좋다. 또렷하게 볼 수 있다. 작은 물질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그걸 분해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둘 중에 또 우열을 구분을 한다면 누가 분해능이 더 좋냐? 주사. 투과전자가 분해능이 더 좋아요. 알겠죠? 네. 이건 그냥 단순 암기. 투과전자가 분해능이 더 좋다. 그리고 문제에서는요.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의 이제 분해 등이 누가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비교하기보다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네. 주사전자현미경이 주사, 전자를 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사전자현미경은 원리가 그거야.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장치가 보려고 하는 대상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다가 전자를 쏴. 알겠지? 그리고 표면에서 전자가 반사돼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모읍니다. 네. 그걸로 영상 자료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주사전자 현미경이에요. 그러려면 이건 이제 시료 표면에 전자가 잘 튕길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주사전자 현미경의 특징은요, 사용해야 되는, 보여야 되는 시료 표면을 금속 코팅을 합니다. 금속으로 코팅을 해요. 그래야지만 전자가 잘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거기에 비해서 투과전자현미경, 통과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보려고 하는 시료가 있을 때 투과전자현미경의 원리는 이 시료에 전자를 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영상을 얻는 거야. 알겠니? 말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투과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시료는 어떤 처리를 해야 돼? 매우 얇게 썰어야 돼. 두꺼우면 당연히 전자가 지나가면서 영향을 받아서 속력이 느려지겠지. 속력이 느려지면은 운동량이 크기가 P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속력이 느려지면.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지. 분해능이 뚝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밀한 시료를 관찰하려면 투과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시료는 매우 뭐하게끔 썰어놓는다. 얇게 썰어놔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단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각각을 통과한 단층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물론 각각의 단층 찍어서 쫙 연결해가지고 입체 사진을 최종적으로 뭐 할 수 있겠니?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찍은 것 자체는 단층 촬영이 유리한 거야. 거기에 비해서 주사전자현미경은 표면에 관찰을 하는 거잖아. 바로 그냥 표면 자체 3D 입체 구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리를 그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시료에 코팅, 금속 코팅을 해가지고 전자가 반사돼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얻는 거고, 투과전자현미경은 매우 얇게 썰어진 시료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단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